자, 그 뭐 제목은 상당히 거창합니다만, 제가 그 뭐 그렇게 많이 준비한 건 아니고, 그동안 그 교원 양성 체제 개편에 관련된 문제의 전반적인 아웃라인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경제지리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희망사항을 정리해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뭐 배경 및 필요성은 이제 이거죠. 학령 인구가 감소되고 저출산 이렇게 가니까 수요가 감소된다. 그러면 교원 양성 규모를 축소해야 된다라는 게 배경이고요. 자, 이럴 경우 양성 기관의 양적 규모도 축소해야 된다. 그래서 4년에서 5년마다 쉽게 말씀드리면 평가죠, 평가. 이제 공식적인 용어가 요번에 교원 양성기간 5주기 역량 진단으로 변했지만 그 전까지는 4주기 초까지는 평가였죠. 자, 이걸 통해서 C등급 이하를 받을 경우가 학생 정원의 C등급이 30%, 사범대학과 양성과정입니다. 여기서 양성과정이라면은 사범대학 학부, 교육대학원 양성과정, 교육대학원 재교육과정, 일반 대학의 이 양성 과정과 관련된 일반 대학 교직 및 그 관련 과정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학생 정원의 30%를 C를 받으면 감축, D를 받으면 50%를 감축하게 되죠. 뭐 그리고 E, F 뭐 있으면 페이지까지 다 있습니다. 3주기 평가에서 감축된 인원 C 이하를 받아서 감축된 그 정원 수가 3,929명을 감축시켰습니다. 학생 수를 얘기합니다. 4주기를 통해서 6,499명, 약 6,500명을 감축시켜 나왔죠. 4년에서 5년 단위로 이렇게 감축을 할 경우 C를 2번 받으면 그 학과가 없어지게 되죠. 특히 국립대학 같은 경우 그냥 국립대학의 특정 사범대학이 2번을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학과는 사실은 존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교사 역할이 변했다라는 거죠. 그거는 실질적으로 교육과 교과 내용에 대한 교사들의 그 기존의 교과목 중심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진로나 학교 폭력, 돌봄 등등등등 다양한 정서적인 학생들의 정서적인 측면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련된 그러한 것에 관한 교사 역할도 되게 중요하다. 뭐 이것만이 아니라 이건 코로나 이후에 이제 조금 더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그 이전에 현재 2015 교육과정 개편에서 강조하는 융합교육, 창의 융합교육이라는 부분도 역시 교사의 역할, 학생들의 어떤 생각들을 많이 달라지게 합니다. 또 하나 나오는 배경 중에 하나는 교사의 현장 연계성. 여기서 현장 연계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다의적으로도 그 교육 내에서 쓰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범대학에서 양성된 교원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더 빨리 적응해서 현장과 호흡을 해내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사주 교생 실습이라고 일컫는 그 현장 실습이 우리나라는 사주에 불과한데 일본 실습 체계를 가져온 것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제기가 됐습니다. 여기는 기존에 이제 교육부 문건을 제가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사범대학이라는 명칭도 굉장히 엇갈립니다. 사범대학이라는 명칭도 일제시대의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다. 어떤 경우는 뭐 굉장히 좋은 의미다. 영어로 쓰면 컬리지 오브 에듀케이션입니다. 교육대학이죠. 자,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정착이 안 됐습니다. 자, 사범대학의 그 교육 현장, 뭐 더 열악하죠? 일제시대를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육 실습 체계는 사주, 일제시대 때 거고, 사범대학 명칭, 뭐 어떻게 됐던 간에 일부는 일제시대 거고, 또 현재 사범대학에서 쓰고 있는 아직도 칠판을 쓰는 학교도 있어요. 백목을 쓰는 학교도 있고, 일제시대의 그런 교육시설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조금 더 이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조명을 하면은 결국은 수요 공급이 잘 맞지 않는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격증의 경로도 다양해서 인원의 5, 6배에 달하는 인원들한테 2급 전교사 졸업을 하면 자격증을 주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살아나려면 임용시험을 봐서 공립으로 가든지 사립 중고등학교가 원하는 시험
시험 내지는 그런 평가 기준에 부합해서 그 사립 중고로 가든지. 어쨌든 그 인원 양성 인원도 과다하고 임용률은 낮고 고사가 고시죠, 고시. 원래는 고사가 맞죠. 임용 시험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근데 고시라고 우리가 속칭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렇게 그 시험을 통해서 개량화된 점수로 서열화시켜 나간다. 노량진보다 못하다 대학이 이제 이러한 얘기들. 학생들은 이미 노량진으로 들어가 있고 노량진에서는 정말 그 정보의 숲처럼 많은 정보들이 교류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마저도 사교육에 의존하는 그런 그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음에는 현장 인력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원 양성 기간이 이제 확대될 그 전망이긴 하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4년제로 부족하니까 4년제 플러스 4 플러스 2, 4년하고 의무적으로 2년은 교육대학원이나 대학원에서 수학하고 교사로 가면 좋지 않느냐. 자, 근데 이제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그 기회비용이 더욱더 확대되겠고 또 이런 것들은 오히려 또 그 부담, 양적 조절을 요구하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임용시험 자체 제도 개혁에 따른 적정 수준도 보장은 늘 나왔던 얘기죠. 자, 이제 또 다른 차원에서 이제 문제점은 평가 제도에 예속돼서 교원 양성체 뭐 말씀드렸던 거죠. C등급 이하를 2번 맞는다?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인을 할 수뿐이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평가를 A 받으면 그게 A다운 학교냐라는 게 문제죠. 이번에 우리 학교는 강원대학교는 A를 받았습니다. 인센티브가 뭔지 아십니까? 공식적으로도 말씀드리면 우리 학교는 전국 3위입니다. 국사립 다 합쳐서 43개 중에 3위고 국공립 중에 1위입니다. 인센티브가 뭔지 아십니까? 교육부 장관한테 학장이 표창받는 겁니다. 자, 이런 평가 체제. 근데 이거를 C나 D를 받으면 뭐 학교 자체가 힘드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올인을 할 수뿐이 없는 거죠. A를 받은 학교들은 그럼 과연 A스러울까요?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이 평가, 양성기관의 아까 얘기했던 역량 진단이라는 문제를 놓고 움직여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증제도 얘기하게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교육부의 평가의 큰 틀은 사범대학 계열, 교원 양성기관들의 구조조정에 있습니다. 또 하나 목소리가 있죠.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는 교육 양성체제예요. 교원 양성체제. 제가 2018년부터 올해 2018년 6월부터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강원대학교 사범대 학장을 역임했습니다. 201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매일경제에서 시리즈로 7회인가 8회에 걸쳐서 사범대학이 왜 없어져야 되는지 학교 현장에서 도고교육이라는 것이 거의 없어져 가는데 엄연히 대학은 국립대학이나 이런 데서는 도고교육 학과를 두고 교수를 뽑고 학생을 뽑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굉장히 현실과 부합하지 못하는 사범대학의 한탄스러움을 7회에서 8회에 걸쳐서 보도를 했습니다. 저는 국립대 학장협의회와 사범대 학장협의회와 사립대 사립대 학장협의회를 통해서 대응 방안을 촉구를 했지만 우리 모두의 결과는 뭐냐면 무응답하자, 무대응하자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의사소통과 다양성, 교사가 돼야 되는 어떤 것들은 직업의 안정성 이런 것에 초점을 많이 두고 있고 신분보장 이거에 초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뭐 그건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현장 적합성이 부족한 교육과정의 그 운영 자체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교과 내용학과 교과 교육학이 괴리다. 뻔한 얘기죠 이거. 여태까지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자, 근데 제가 그 사범대 학창 시절에 뭐를 맡았었냐면 우리나라 국가의 교원 양성기관 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거기서 교육과정 개편에 대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하게 됐는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초등학교는 안 했지만 중고등학교 4대 학생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왔어요. 교육과정 개편에 대해서. 자,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 예를 들어 지리면 교과 내용학에 대한 교수들의 수업에 대해서는 80%에서 90% 만족한다. 교과, 교육학, 지리, 교육이든 뭐든 그 학과에서 일어나는 그 수업에 대해서 만족한다. 교사로서 우리 지금 예비 교사들, 학부생들이 만족하는 건 교과 내용학에 관련된 거는 만족하지만 교직 과목으로서 교육학과가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교직 과목은 거의 7, 80% 만족할 수가 없다. 자기네들은 교사를 나가는 데 있어서 교과 내용학을 강한 지도를 통해서 교과 내용학을 배웠기 때문에 자신은 있는데 교육학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답니다. 학생들의 내용. 그러나 지금 현재 대학에서는 국면이 어떻습니까? 사범대와 교육과정을 이끌어 나가는 건 교육학과 쪽입니다. 이 영역을 부술 수가 없죠. 교육학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도 지리에서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해도 지리를 못 가르치면 그 선생님 꽝입니다. 자, 이런 현실들에서 우리가 어디를 갖고 가야 될 거냐라는 것이 저는 기본적인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중심으로 국가 혁신도 일어나가야 되는데 교육학을 중심으로 일어가는 게 아니라 교육 자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합의를 보는 교육의 영역 자체를 두고 혁신이 일어나는 거지 교육학을 두고 일어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걸 저는 어떤 자리에 가서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교과 간 칸막이 융복합적 사고, 이거 융복합 사고 잘 되려면은 저도 이거 저기 학창 때도 좀 해봤어요. 뭐가 돼야 되냐면은 수능이나 그 이쪽에서 문제가 나오면 융복합적으로 가면 융복합적 문제가 나오면 융복합적 사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교육 주체들 간의 그 연계성 부족, 시도교육청과도 연계가 미흡하고 학교 현장 교육과도 연계가 미흡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엮어야 되냐. 우리 강원대학은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시도교육청의 그 담당자들과 우리 대학의 과목을 운영할 때 같이 교차해서 같이 강의도 해보고 나쁘지 않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미흡하다고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에서 제가 뭐를 요약해 드렸냐면 1차 토의 결과입니다. 자, 교육부는 우리 지난 7월 말부터 국가교육회의하고 다 이렇게 협의를 해갖고 교훈 양성 체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 숙의를 하게 됐습니다. 12월 1일 기준으로 6차 수기를 했죠. 그래서 1차부터 6차 약 30명의 우리 용어로 얘기하는 산학영관에서 모두 30명의 위원이 구성이 돼서 실질적으로 6차에 걸쳐서 지금까지 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수기 과정의 내용과 지금 6차 수기 과정의 내용을 제가 제시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1차와 6차 간에 어느 정도 그러면 이 양성체제 개편의 문제가 정리가 됐느냐라는 겁니다. 맨 처음에 이 회의가 시작이 됐을 때는 실질적으로 사범대학 체제가 아니라 교육전문대학원 체제와 몇 가지 한두 가지의 패스를 두고 그쪽으로 가자로 갔는데 지금 이제 결과는 그거가 아니라 일단은 뭐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어쨌든 1차 토의에서는 어떤 게 나왔냐면은 문제점은 이거다. 공고과잉 인구 변화. 개선 방안은 양적 규모를 적정화시킨다. 그래서 적정 학급당 학생 수를 전제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전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이거는 전교조처 측에서 제기가 된 겁니다. 왜 자꾸 교사 수를 줄이려고 그러느냐.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으로 맞추면 지금 교사가 모자랄 수도 있다. 교사를 줄인다고 교육이 개선되는 게 아니라 자, 이런 부분이 제기가 되었고요. 재정 아닌 교육적 관점에서 보자라는 거고 충분한 의사소통을 해서 이걸 해야 된다는 거고 역량진단 평가로 규모 조정을 하고 기능 재편을 하자라는 얘기도 나왔고 뭐 임용계획을 얘기하면 늘상 나왔던 얘기죠. 그다음에 초등 같은 경우는 뭐가 화두로 나왔냐면 교육대학 초등을
초등교육을 전담하는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간의 통합 문제가 1차 때는 많이 제한이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중독은 어떻게 됐냐면은 사범대를 지금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반 대학 교직 이수 과정, 예를 들어 지리학과의 경우 지리학과 학생들의 상위 10%만 뽑아서 사범대 교직 이수를 통해서 교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이거를 없애자라는 겁니다.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네. 두 번째, 교육대학원 양성과정 없애야 됩니다. 이 교육대학원 양성과정과 일반대학 교직 이수가 존재하는 한 사범대학의 정상화는 저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이미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미 공적으로 이 두 과정은 폐지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저는 위원장 시절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대학원의 양성과정은 폐지하되 교육대학원의 재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뚜껑을 열자라는 겁니다. 교육대학원의 재교육과정이란 기존 교사들만 교육대학원에 들어와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석사학위를 받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자, 이거를 일반인한테 공개 개방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들어와서 이러한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단 여기서는 평생교육의 개념으로 교사와 일반인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러한, 그렇게 해서 양성과정은 폐지시키고 재교육과정을 넓혀서 사립이든 공립이든 전체적으로 운영에 어떤 유동성을 주자라는 거고요. 이건 제가 얘기한 건 다음은 아니지만 사립사대는 고공립 수준으로 축소시키자. 우리 국립대학은 1990년, 89년에서 90년에 이미 지금의 정원, 예를 들어 지리교육과 같은 경우는 공립대 지리교육과는 한 학년이 15명이죠. 근데 사립대는 지금 한 30명 정도에서 25명에서 30명 규모입니다. 자, 이걸 언제냐면 1990년쯤에 했습니다. 근데 사립대는 지금까지도 조정이 안 돼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왔지만 이건 못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1차 시기에 얘기된다면 지금은 이제 6차, 이제 거의 8차를 목표로 두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왔나를 한번 보면요. 자, 똑같은 얘기는 시간상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첫 번째 교원 양성 교육과정 발전 방향에 있어서 학부모 소통, 지역사회 연계, 교원 간 협업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키자라는 저기 의견이 나왔고, 교과 간 융합 수업, 온라인 수업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방향을 잡아도 쉽지가 않습니다. 교과 간 융합 수업 우리 해봤어요 다. 예를 들어 여기서 얘기하는 창의 융합 교육은 지리 안에서의 융합만이 아니라 수학과 사회가 융합한다. 지금 그런 쪽으로 이상적으로 가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온라인 수업이야 뭐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것도 뭐 상당히 얘기가 많습니다. 자, 이게 어쨌든 첫 번째 좁혀지는 안으로 첫 번째 나온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원 양성 규모의 적정인데 이거는 거의 합의를 다들 본 것 같아요. 중등 교원의 경우 양성 규모의 축소가 필요하다. 결국은 이 사범대학의 어떤 그 더 축소가 필요하다. 자, 요번에 5주기 평가, 5주기 역량 진단의 결과를 보면요. 요번에 C를 맞은 학교는 한 학교뿐이 없습니다. 사범대학에서. 일반대 교직과정은 많이 있고요. 또 교육대학원 양성과정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5주기 역량진단은 어디다가 초점을 뒀냐면 일반대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축소시키는 데 초점을 뒀고, 정작 사범대, 전국 45개 정도에 달하는 사범대에서 C를 맞은 대학은 하나뿐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해서 먼저 줄여가고 6주기 때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 6주기 때는 이제 사범대를 줄이는 거죠. 그리고 일반대학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 양성과정은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그 방향입니다. 교원 양성체제 발전 방향에서 초등교육 연계 필요, 이거는 지금 통합학교 문제 때문에 지금 이게 강력하게 대두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모델로 뭐를 내냐면 교육대학교, 그러니까 초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대학교를 권역별로 통합시키자. 충청권, 경상, 대구 경북권,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든지 교육대학교와 거점 공립대학교를 통합시키자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 교육대학은 이런 통합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범대도 그건 모르죠. 그건 알 수가 없죠.
근데 제가 총장이라면 이거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육대학을 받게 되면 자,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4대가 위태로운 게 이 부분이에요. 이게 교원 양성 규모 문제. 이거는 사범대학은 지금 2, 3중 처벌을 받고 있는 건데 사범대가 어렵다는 거는 이 교육 내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학교 전체 대학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사범대학은 인원이 너무 작다. 취업률도 고시 수준이라 너무 낮다. 산학협력 등 대학의 재정적인 확대에 기여하지 못한다. 없어져도 그만이다. 이게 기본적으로 대학 총장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가장 먼저 이 손을 보고 싶은 게 4대입니다. 여러분, 교원 양성 체제 개편을 왜 지금 와서 얘기를 하겠어요? 이미 이 정권 초에도 얘기했는데 이걸 왜 들고 나오겠어요? 이 정부에서는 계속 교육 정책에 실패를 했습니다. 밀어붙이지 못한 거죠. 근데 제일 좋은 건 뭐냐? 사립이건 공립이건 합의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거는 4대 영역을 축소시켜 버리는 건 사립대 총장이든 공립대 총장이든 다 찬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유치원 교육에 실패했다. 자, 두 번째 입시 교육에 실패했다.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두 번째 유치원 교육에 실패했다. 자, 두 개 이제 꽝 쳤죠? 자, 그럼 세 번째는 만만한 4대 교육 중심으로 가자라는 부분입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육대학교와 통합을 하자? 아니, 저는 뭐 제가 총장이라면 절대 불가능해요. 받으면 그만큼 사범대 교수 티오도 줄어들고 다른 대학, 단과대학의 교수 티오들도 줄어들고 학내에서 굉장히 거센 반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교육대학과 공립대학이 통합하는 게 이 교육 정상화를 위한 기본적인 방향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과정이고, 그다음에 중등 양성 체제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는 문제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건데, 자, 기타 제한 사항이 나왔습니다. 6차 수기 과정에서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여는 5, 6년 이거 중장기적으로 간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교육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는 방향, 이것도 중장기적으로 간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다음 정권으로 넘기겠다라는 거고요. 그럼 지금 입장에서 그러면 이 수기를 끝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가요? 다시 평가 이 교육 그러니까 교원 양성기관 평가를 통해서 이제는 5년 뒤에 실질적으로 양성 규모를 축소하는 것만 합의를 본 겁니다. 그럼 그 합의를 볼 것도 없죠. 지금 계속 나가는 거니까. 결국 한 발자국도 못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교육전문대학원 체제로 간다는 건 앞으로 5년 이후의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그렇다고 넉놓고 있자. 이걸 피해갔다. 이게 아니라 이거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지리학계하고 우리 경제지리학계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전문대학원 체제는 시나리오가 많지만 대개 이렇게 합니다. 자, 가장 극단적인 안은 사범대학 자체를 다 폐지시켜버리고 오로지 교육전문대학원 2년짜리를 만들어서 일반 대학에서 지리면 지리, 사회면 사회, 체육이면 체육을 일반 대학에서 과정에서 이수를 하고 거기서 교직을 희망하는 사람이 교육전문대학원에 와서 2년 동안에 그 교육전문대학원에서 수업을 집중적으로 받고 그 다음에 임용시험을 봐서 교사가 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럼 교육대학원은 2년 교육전문대학원은 학과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첫 번째는 교육 행정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교육 과정 및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교육 심리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세 개의 학과로 구성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기존의 4대에서 일반 지리학이면 교과 교육, 지리 교육을 담당하지 않은 모든 교수들은 이미 학과 일반 대학으로 가야 되고 교과 교육을 담당하는 각 대학의 지리 교육을 담당하는 예를 들어 각 대학에서 교과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한 명씩이 어디로 편입이 되냐면 교육전문대학원의 그 교육 과정으로 편입이 되게 되죠. 자, 이 부분입니다. 그럼 결국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리학 같은 학문은 해체입니다. 왜냐? 일반 대학은 지리학과, 일반 대학 지리학과, 그리고 사범대학 지리교육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지리교육과가 다 폐지가 된다. 그거 일반 대학에서 받아줄 수 없어요. 그거 못 받아줘요, 지리학과. 인원을 들고 들어와서 구걸해야 돼. 특히 공립대학은. 최소한 30명이 학년 정원이 30명이 돼야지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공립대학의 지리교육과는 15명이에요. 15명 어디서 갖고 올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지리학은 없어져야지.
자, 이런 문제에 접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든 그렇다고 이거를 무조건 거부만 한다고 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제지리 이런 차원에서 이제 지리학적인 이제 그 심각성도 있지만 그런 경제지리는 정말 활로가 없는 거냐? 찾아야죠, 뭐. 안 된다고 하면 다 안 되는 거지. 될 때까지 가는 거지, 뭐.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경제지리학은 진로나 직업교육에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자. 지금도 그 이러한 부분에서 직업교육이나 이런 걸 뭐 직업탐구라든지 다양한 어떤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뭔가를 우리가 만들어 볼 생각을 하자. 그러니까 10년을 내다보고 계속해서 투자를 하자. 역사 교육이 필수 과목으로 만들어지기에는 20년 동안 역사 교육에는 투자를 했다.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았다. 우리는 지리학계에서 문제만 터지면 그때 관련 회장은 신문에 언론에 칼럼 하나 썼고 국회를 찾아갔고 그리고 또 10년이 잠잠하고 있다가 또 한 번 터지면 또 찾아가고 그러지 말고 20년을 투자하든 하든 뭐 30년을 투자하든 우리의 뭔가의 액션은 반드시 필요하다. 더군다나 경제지리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러한 경제지리가 지역사회와 연계될 수 있는 방안들이 많더라. 제가 찾아보니까. 방과 후 창의 융합학교를 운영하는 방식도 물론 이제 다른 교과목과 융합해서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 그 지역의 산업단지 근로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산학협력 교육이라든지 직업교육을 조금 더 강화시키면 어떠냐. 장애인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포용형 지역교육을 만들어가는 건 어떠냐. 자, 이런 것들 이거 원래 장애인이나 학교 밖 청소년 이거 잘 담당 안 해요. 이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건 어떠냐는 거고 일자리와 산업 등과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경제질이 있지만 뭐 그렇다고 지금 여행질이 많았는데 그걸 뺐자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필요도 없고 그냥 알아서 하면 돼요. 그런 거. 제가 얘기하는 건 경제질이라는 과목을 산업 및 기업 입시 또는 지역산업 발전 뭐 이렇게 해서 타 과목과 연계할 수 있는 제목은 나중에 바꾸더라도 그런 것들로 좀 가야 되지 않겠느냐. 다음에 이제 균형 발전, 지역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균형 발전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체계로 가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번에 어제 이제 총회나 이사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지리 학회가 요번에 중등 교사들과 연계를 해갖고 균형 발전 우수 사례에 대한 독후감과 후기에 대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또 우리 학회가 같이 공동 주관으로 여기에 그 참여해서 균형 발전 전체를 학생들이 독후감을 쓰게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저기 해주는 그래서 지리 선생님들한테 그거를 직접적으로 제가 전달을 하고 컨택을 해서 여기 참여할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우리 아까 그 좌장을 맡으신 남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굉장히 좋은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기 뭐야 그 이 학회 아니 학회가 아니라 이 경제지리 교육에 대한 어떤 사회적 실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수환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원 양성 체제와 이제 거버넌스 문제까지 아주 세세한 부분을 다 지적해 주시고 또 이제 대안에서는 주로 이제 경제지리 교육과 관련된 이 영역의 확장 부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그 정성훈 교수님하고 저하고 그 대화를 하는 와중에 이 경제지리학이 조금 지리 전반의 어떤 그 위상이라든가 대학 교육에서의 어떤 지리학뿐만 아니라 중등 교육에서의 어떤 지리학도 위험하고 그다음 특히 경제지리 교육이 지금 중등 교육 과정에서 상당 부분 배제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교육과정이 2015 개정교육과정인데 거기에서 이제 7차 교육과정에서의 경제지리가 빠지고 한국지리, 세계지리 중심으로 이게 교과서가 돌아가는데 그 한국지리, 세계지리의 과거의 경제지리의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사실은 교육과정 속에는 나와 있는데 실제 교과서의 내용이라든가 아니면은 수능시험을 비롯한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을 보면 이 경제지리학의 어떤 최근에 우리가 주로 논의하고 있는 트렌드가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 이슈를 포착할 수 있는 어떤 흥미로운 어떤 토픽도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경제지리학 교육은 경제지리학 교육대로 위기 상황이고, 또 지리교육 전반에 있어서도 위기 상황인 것 같고, 수능 시험에서 최근에 한국지리, 세계지리의 어떤 선택률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는 소식도 상당히 어떤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험한 어떤 그 시그널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게 한 4년 전에 교육과정과 관련해 가지고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반추하고 중등교육과정하고 이제 대학에서 경제지리 이야기 어떻게 위상 회복을 할 거냐, 오늘 뭐 답을 내는 자리가 아니라 한번 논의해보자라는 어떤 취지의 문제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주시죠. 예, 보시다시피 1차 교육과정 때부터 경제지리력 과목은 계속 매 교육과정마다 주요 과목으로 포함되어 있었죠. 그러다가 2009 개정교육과정부터 경제지리 과목이 없어지게 되었고,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보면은 공통사회에서 이제 지리, 일반사회, 그 다음에 뭐 윤리 뭐 이런 과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이 경제와 생활에 해당하는 경제 파트의 경제지리 부분과 유사한 내용이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직업 선택 과목으로 이제 여행지리 과목이 교과서가 한 권이 나와 있죠. 전북교육청에서 인가를 받아서 인정을 해줘 가지고 건국대학의 박종관 교수님을 중심으로 한 치필팀이 교과서를 만들었는데,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여행지리가 호응이 좋다. 근데 호응이 좋은데 이것이 첫 번째는 아직까지 이제 내용이 빈약하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걸 가지고 수능 시험에 사회과 선택 과목에 포함시키기는 어렵지 않느냐, 내용이.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경제지리 과목이 어떤 식으로든지 부활돼야 된다. 이런 어떤 문제 제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최근에 뭐 한국지리, 세계지리 부분이 지나치게 문제가 뭐 경제지리 파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지리적인 어떤 속성 그 자체보다는 이 산수 문제 중심으로 이제 나오는 추세 속에서 이 경제지리 본연의 어떤 개념이라든가 또 이 뭐 여러 가지 전체적인 어떤 트렌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도외시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문제가 제기됐던 거죠.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한국지리 같은 경우에는 경제지리 파트가 생산과 소비의 변화,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부분에 한국지리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지리 같은 경우에는 경제활동의 세계화라고 해서 7차 교육과정에서 공간적 분업과 세계화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부 들어와 있었을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간 분업 개념 하나를 가지고 문제 출제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개념적으로도 사실은 최근의 트렌드가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교과서상에서 보면은 과거에 이 베버리안 입지론, 이 많이 신고전 입지론이 축소되긴 했지만, 여전히 입지론이라고 하면 이 현장 교사들은 그 고전 입지론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어떤 측면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지리학이 굉장히 급변하는 어떤 그런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전히 30, 40년 전에 수준의 답보 상태에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개정교육과정에서 좀 세부적으로 보면 자원단원하고 공업단원이 이게 통합이 되어가지고 생산단원으로 축소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뭐 서비스 산업단원이 또 유통과 소비, 고착 서비스 단원으로 이제 통합이 되어버린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지리 교과서의 어떤 교육과정 체계입니다. 내용 체계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경제지리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시면
생산과 소비의 공간이라는 곳하고 그 다음에 윗부분에 거주 공간의 변화와 지역개발에서 지역개발과 공간 불평등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여기도 농업, 공업, 서비스, 그 다음에 자원 파트. 그러니까 결국 이 1차, 2차, 3차 산업하고 에너지 자원, 그 다음에 지역개발 이 부분이 이제 포함된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이게 비중을 보면 도시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비해서 상당히 비중이 축소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주시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죠. 또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이건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계지리 부분인데요. 이 세계지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요소에 조금씩 포함되어 있고, 각 그 생활 권역에 따라 가지고 이 선진국에 해당하는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이 고차 산업 중심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저개발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 중심, 산업보다는 자원 파트 중심으로 내용 기술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경제지리의 어떤 그 모던 트렌드에 해당하는 부분이 적실하게 반영되어 있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행지리 부분입니다. 여행지리는 굳이 뭐 엮으려고 하다 보니 산업유산이라든가 뭐 첨단 산업도시, 그 다음에 여행산업, 그 다음에 관광개발 등등의 어떤 이 세부 내용 요소가 경제지리와 유사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실제 교과서 내용 보면 이 경제지리 내용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극히 단순한 내용이 중심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겠습니다. 또 넘어가 주시죠. 공통사회 보시면 앞페이지 좀 봐주시죠. 공통사회의 또 앞페이지, 그 앞페이지 나와주십시오. 한 페이지 더 앞으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통사회 영역 중에서 보면 삶의 이해와 환경이라는 부분이 지리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주로 보면은 자연지리 부분하고 그 다음에 뭐 도시와 산업화 정보화에 관련된 내용이 일부 언급이 되고 있으나 굉장히 언급 수준이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보면 조금 그 자연지리 부분을 제외한 이 최근의 어떤 인간의 정주 환경과 삶에 관련된 어떤 주요 내용들을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전무하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생활과 공간의 사회 파트에서 뭐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나타나는 생활 공간의 변화 양상, 그 다음에 교통과 통신의 발달과 정보화로 인해서 나타난 생활 공간의 확대 및 격차, 그 다음에 토지용과 산업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문제 탐구, 이런 정도의 어떤 내용을 기술하라고 교과서 작품 지침에 나와 있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경제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 경제지리학의 최근의 어떤 논의사항하고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자원, 노동, 자본의 지역 분포에 따라서 국제분업과 이 무역의 필요성을 기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어떤 국제 무역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말이 통합 사회이지 실질적으로 이 내용 컨텐츠 속에 지리적인 어떤 내용이라기보다는 일반 사회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 교과서를 요 파트는 집필하게 되고
따라서 이제 경제 과목의 일부분으로 교과서가 집필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제지리 파트가 여기 내용 요소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경제지리 파트가 여기에 흡수되어 버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화 평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세계화와 지역화, 그 다음에 세계도시, 다국적 기업,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만, 여기도 이제 이게 경제지리라든가 이 지리학의 어떤 중심 내용보다 평화라든가 아니면 세계화로 인한 어떤 소위 말해서 명암,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이제 이게 일반 사회의 사회문화 파트가 훨씬 강조되게 되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자원의 분포와 소비의 실태, 그 다음에 지속 가능 발전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에너지 자원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데, 한국지리, 세계지리에 나오는 어떤 에너지 자원 파트를 그대로 이식했다는 측면이 있고요. 이 에너지 파트라는 것이 국제적인 어떤 에너지 자원의 분포와 흐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과서에 담겨 있지만, 그 에너지 자원에 관련된 최근의 어떤 뭐 경제지리를 비롯한 아주 이론적인 어떤 논의라든가 최근의 어떤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어떤 내용들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굉장히 단순한 내용 중심으로 언급이 되고 있다는 측면이 안타깝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 부분을 오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없는 것 같고요. 일본이 그 고등학교의 지리교과서가 보면 굉장히 내용 구성 요소가 탄탄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지리와 지역지리 부분을 다 다루고 있고요. 여기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 쭉 뭐 인문지리, 자연지리 전반에 대해서 나오지만 뭐 자연지리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2부, 그 다음에 2장 이래가지고 농림수산업, 그 다음에 식품, 그 다음에 에너지 자원, 그리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5절 같은 경우에는 제조, 2차 산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3차 산업, 그리고 이제 서비스 산업, 교통통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언급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8절 같은 경우에는 무역과 경제권에 따라서 산업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떤 포괄적인 어떤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용어가 과거에 이게 교과서 체계 초기에 개념 정립 초기에 일본의 어떤 그 용어를 많이 도입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 자연지리 용어가 일본 용어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나 이제 경제지리 부분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우리 교과서에 공업이라는 어떤 단어를 여전히 쓰고 있어요. 제가 볼 때마다 이건 부적절하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일본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공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따라서 공업이라고 하면 마치 배버 입지론과 마치 등식인 것처럼 그렇게 여전히 교과서에서 취급되고 있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지리 파트에서도 보면 뭐 각 권역, 국가, 지역에 관해서 언급할 때 경제지리 파트가 일본에서는 굉장히 어떤 다양하게 많이 상당히 비중이 높게 취급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더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다음에 대학 교재 속의 경제지리학 내용을 한번 보시죠. 그래서 중등학교에서 이러한 어떤 뭐 일본을 벤치마킹하든 아니면 교육과정을 개편하든 현대적인 의미에서 경제지리를 조금 더 반영시켜서 교과서를 만들든 아니면 한국지리, 세계지리 속에서 조금 더 경제지리의 어떤 최근의 추세를 반영해서 내용을 보강하든, 그래서 이제 경제지리의 어떤 교육 체제를 좀 강화시키자 논의를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이 대학 교육에서 경제지리 교육이 조금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뭐 경제지리 교과서는 최근에 뭐 저서, 역서 합쳐가지고 제가 지금 많이 비교적 쓰이고 있는
교과서를 놓고 보니 제가 어떻게 적다 보니까 한주성 교수님 교과서를 저서를 뺐네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니고 쓰다 보니까 주로 많이 참고하는 자료를 쓰다 보니까 제가 좀 빠뜨린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죠. 여기 보면 1번은 계속 넘어가 주세요. 대학 교재 속의 경제지리 이야기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 페이지요. 네. 앞 페이지요. 요거 앞 페이지. 앞 페이지요. 예. 앞 페이지요. 예. 이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속도가 느려가지고 다음 페이지인데요. 예, 보시면 이거 앞 페이지입니다. 앞 페이지. 네, 고정시키세요. 건드리지 마시고. 네, 여기 보시면 그게 한 7개 정도의 교재가 대학 교육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뭐 이희연 교수님의 어떤 이 교재인 경제지리 이야기 4판에 걸쳐 가지고 지금 업데이트가 되어서 나와 있고, 한주성 교수님의 경제지리학 같은 경우에도 업데이트가 되어서 몇 년 전에 출간이 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 참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대학 교재로 이게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기보다는 학술 저서에 가깝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 최근에 경제지리학 내용을 비교적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박사모 교수님이 저술하신 현대경제지리학 책도 비교적 부분이지만 참고가 되고 있는 어떤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역서로 닐 포와 필 켈리 뭐 이런 분들이 저술한 Contemporary Economic Geography가 있죠. 블랙웰에서 출간됐는데 이게 2011년도에 안영진 교수님 이하 여기 우리 좌장이신 남기범 교수님까지 포함해서 4분의 경제지리 교수님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네요. 이 현대 경제지리학 강의가 번역서긴 하고 또 내용상으로 크게 지금 아주 광범위하게 지금 현재 한국의 지리교육과에서 주로 가르치는 경제지리 부분에서 아주 모든 부분을 커버를 하지는 못하지만 정치경제학 파트를 중심으로 한 경제지리학 내용에 있어서 많은 어떤 내용의 변화를 주도한 그런 어떤 텍스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건 뭐 평가를 하기가 뭐해서 뭐 저도 이제 역자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자칫 잘못하면 뭐 자평이 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희연 교수님의 어떤 텍스트에는 14장에 걸쳐가지고 굉장히 많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고요. 그 뭐 4판에서 업데이트가 된 내용이 보면 뭐 자본과 금융의 세계화 부분, 그 다음에 국가의 역할과 기능 변화의 부분, 그 다음에 6장의 이 기술혁신과 경제공간의 변형에서 이 클러스터나 지역혁신체제나 이런 어떤 최근의 경제지리 이야기의 어떤 동향적인 부분, 이 부분들이 업데이트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되어 있고 뭐 모든 부분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이 교재를 가지고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이게 첫 번째는 내용이 과거의 내용부터 현재의 내용까지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그래서 최근 동향으로 조금 중심을 해서 압축을 했으면 하는 어떤 그런 학생들의 니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경제지리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주요 부분들이 앞과 뒤가 이 체계적인 어떤 연계성이 없이 앞에 갔다 뒤에 갔다 이렇게 이 모자이크로 드문드문 떨어져 있어서 이 체계적으로 이게 지도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교재를 보시겠습니다. 이 박삼옥 교수님께서 저술하신 현대경제지리학 교재인데요. 여기도 보면은 뭐 고전 입지론을 일부 언급은 하셨지만 고전 입지론은 거의 구색으로 이제 언급을 하신 것 같고 주로 보면은 새로운 어떤 신경제 공간에 관련해서 언급을 주로 하고 계십니다. 보면 그래서 여기에서는 학생들이 막 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참고를 많이 하는 게 신산업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참고를 많이 하고 있고요. 하이텍 산업 관련해가지고도 관련해서도 참고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텍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2011년도에 닐 코어의 에코노믹 지오그래피를 번역을 한 건데 이 우리가 이제 사범대학에 계시지 않거나 아니면은 임용시험 시스템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를 잘 못하실 수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의 경제지리 교육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페이퍼워크를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하고 논문을 써서 이 경제지리학의 어떤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고 계시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담지해내고 하는 것은 이제 학생들이고 그 학생들이 대학 교육에서 경제지리학을 어떤 내용을 공부하느냐의 핵심은 임용시험에서 경제지리학이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느냐가 참 아이러니하고 가슴 아프지만 그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베버리안 입지론이 중심이었을 때는 학생들이 신경제지리학 제가 15년 전에 대학에 가가지고 이야기했을 때는 정성훈 교수님도 느끼시겠지만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라고 애들이 무시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클러스터 문제가 나오고 혁신 문제가 나오고 RIS 문제가 나오고 이러니까 갑자기 애들이 막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현대경제지리학 강의가 2011년도에 번역서가 나오게 되고 학생들이 굉장히 참고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 이게 과거에 공부하던 내용과 이 현대경제지리학 강의의 내용이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학생들이 리딩이 잘 되지 않는다, 어렵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의 내용을 쉽게 풀어주는 것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3판까지 이것이 이제 원전이 업데이트가 되어서 최근에 나왔는데 물론 거기에서도 이제 새로운 내용이 기술되고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대학 교육에서 가르치고 있는 어떤 내용들이 상품사설, 불균등 발전, 기술과 집적, 그 다음에 다국적 기업, 노동, 그 다음에 이제 문화경제 이 정도까지 정도가 학생들이 대학 교육에서 경제지리 과목에서 아마 주로 공부를 하고 참고하는 어떤 내용인 것 같은데 최근에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어떤 환경경제지리라든가 아니면 국가와 관련된 어떤 국가의 역할 그 다음에 노동과 관련된 조금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 그 다음에 문화경제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어떤 문화경제 그 다음에 젠더와 관련된 내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이게 대학 교육에서 그렇게 포괄적으로 접근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18년도에 유코 아오야마 등이 저술했던 키 컨셉트인 이코노미 이 역사가 너무 간결하게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생들이 대학 교육에서 공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수님들이 설명을 아주 상세하게 해주지 않으면 되게 어려워합니다. 주로 연구 동향을 고찰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스킵된 내용이 많아가지고 저도 이게 번역에 참가했습니다만 이게 요 자체만으로는 가르치기가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굉장히 참고가 되는 부분은 여기에 1장부터 6장까지 이 개념으로 따지면은 한 20개 이상의 이 세부 키 컨셉이 나오는데 이 키 컨셉들이 뭐냐? 경제지리학에서 오늘날 트렌드를 반영하는 키 컨셉이고 만약에 우리가 교과서를 새로 집필을 하거나 가르치고 또 앞으로의 경제지리 교육에서의 어떤 패러다임 변화를 우리가 유도를 하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키 컨셉이 상당히 참고가 되는 어떤 내용이다라는 어떤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 교수님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도주의적 접근도 최근에 나와 있는데 마지막 페이지 제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또 봐주시죠. 네. 오늘 제가 이 여러 가지 시스템이 도와주지를 못해서 제가 발표를 충분히 속전속결로 말씀을 못 해가지고 굉장히 송구스러운데, 일단은 중등 지리교육이 위기 상황이고, 따라서 대학의 지리교육도 위기 상황이고, 경제지리교육이 최근에 위기 상황인데, 그 중에 하나가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이 전국 대학이 한 18개에서 21개 정도의 지리과, 지리교육과가 있는데, 경제지리학을 전공하신 교수님들이 은퇴하면서 그 자리를 경제지리 교수님들이 후학들이 채워주지 못하는 위기 상황이 더욱더 심각한 어떤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채우고 있는 전공이 문제라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채우고 있는 전공이 보니까 뭐 GIS, 도시지리 이런 내용들이 주로 채우고 있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경제지리가 제대로 교육이 되지 못하는 어떤 문제점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체계적인 어떤 교과서를 우리가 집필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대학에서 최근의 동향성을 반영한 이 경제지리 교육을 제대로 대학에서 하지 못하고 이 교과서 저 교과서를 카피해 가지고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어려움도 있어서 이 제한적인 요소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동 한지 세지에서 선택률이 급감하고 그래서 이게 교육의 어떤 위기가 발생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경제지리 교육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이게 교육과정 개편 시에 반영을 해서 이 경제지리 교과서를 새롭게 우리가 만들어내던, 지금 경제교육학계에서는 생활과 경제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대중경제를 교과서로 만들어서 수능시험에 포함시키겠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차제에 우리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론화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토론에 들어가시는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아마 조금 더 소상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저는 문제제기 수준에서 말씀드렸다라는 측면에서 이 일을 두고 오늘의 발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호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 지리고사를 잘 모르는데 오늘 발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지리 중등의 지리 교과서보다 공통사회 교과서의 경제지리 내용이 더 낫네요. 보니까 그런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먼저 성신여대의 현기순 박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신여자대학교에 있는 현기순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그 학회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정성훈 교수님과 이종호 교수님 발표해 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선 교수님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말씀드림으로써 토론자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정성훈 교수님께서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해서 변화가 불가피한 현행 교원 양성 체계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들을 명시적으로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특히 이제 평가와 관련해서 교수님께서 그 임용시험이 개량화된 점수로 서열화되고 있다는 점과 임용시험을 위해 사교육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학생들이 사교육을 찾는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인터넷 강의가 일반화되면서 학생들은 외우기 좋게 내용 정리를 해주고 그 내용을 쉽게 전달해주는 강의를 굉장히 좋은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강의는 이제 대학에서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도 대학에서 강의는 경제지리학이라는 과목을 왜 배우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현재 임용시험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사교육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로서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질적 평가를 어떻게 할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질적 평가가 또 하나의 지표가 돼버리면
학생들의 피로도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사의 역량에 기초해서 어떤 다양한 영역을 평가할 수 있는 질적 평가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정성훈 교수님의 그 원고를 듣고 이제 생각했던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것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이종호 교수님의 발표를 듣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호 교수님께서 그 중등 사회과 교육에서 경제지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제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서 역시 그 지리학을 그 연구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런 부분을 항상 고민을 하시는 게 제가 학부 들어왔을 때 학회에 갔을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저도 중학교 때 지리를 공부를 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특히 학습 수준에 있어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수준도 중요하지만 그 중학생들 가운데서 우수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또한 중등교육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중학교 때 학습 경험이 평생 가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 받은 지리교육의 경험이 너무 쉽다거나 아니면은 그 수업을 들으면서 앞으로의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결국 그 학생들은 후에 지리학을 전공 과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건 결국은 지리학의 존립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학습 수준 부분을 너무 이렇게 하향 평준화하지 않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교수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으로 또 경제적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요. 특히 이제 제가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좀 물어봤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지리를 배웠던 경험이랑 대학교 때 경제지리 경험을 공부했던 경험을 비교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런 느낌을 좀 물어봤었는데요. 학생들이 생각할 때 이런 이제 상품의 국제적 이동이라든지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관련해서 어떤 금융의 역할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경제지리 부분이라고 생각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의 일상 영역이 되고 있는 그런 금융 공간, 금융의 소비, 금융의 생산, 그리고 다른 산업들과 융합이 되고 있는 서비스 산업 부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학생들이 쉽게 와 닿을 수 있도록 교수님들께서 좀 이렇게 이론화해 주시고 좀 정리를 해서 교과서에서 그러니까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수님들께서 이제 해주신 발표에 대한 이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그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 다사고등학교의 김병현 선생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교수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꺼번에 묶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교육과정이 지금 현재 2015 개정교육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미 지금 이제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총론은 개발이 돼 있고 아마 내년도에 아마 강론이 이제 개발이 될 수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지리든 여행지리든 그 다음에 세계지리든 통합사회든 중학교 사회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강론 개정 과정이 아마 들어갈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교육과정의 어떤 속에서 좀 지리를 가르치는 교사 입장에서 봤을 때 중학교 사회도 그렇고 통합사회도 마찬가지고 여행지리 그다음에 한국지리 세계지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어떤 교과 내에 그러니까 과목 내에서 경제지리와 관련된 어떤 요소들은
다양하게 포섭이 돼 있습니다. 돼 있지만은 결국은 그 경제지리와 관련된 어떤 학습의 요소들이 저는 추상의 자리에 추상의 어떤 지리 공간의 어떤 그런 자리에 있다. 늘 그렇게 이제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교육 내용 요소들을 좀 우리 일상의 지리 어떤 공간의 자리로 좀 끌어내려서 결국은 우리가 경제지리 교육이라는 거를 좀 휴머나이징 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인간화 시키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지금 현재 우리 교과상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어떤 불균등의 질이나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상품 사슬, 그다음에 뭐 환경 경제지리 교육, 그다음에 기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저는 좀 안타까운 점들이 기술이라는 것이 어떻게 경제 공간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상호작용 속에서 지역의 공간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사례들을 전혀 다루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안타까움을 느끼고, 특히 더 취약한 거는 환경과 경제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경 경제지리학이라는 어떤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결국은 생산과 소비의 공간만 남아 있습니다. 생산과 소비 공간만 남아 있는데 그것이 결국 또 어떤 식으로 학생들한테 재현되고 가르쳐지고 있냐면은 분포나 이동의 지리학, 또는 이걸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면과 점의 지리학으로밖에 이제 표현이 안 된다는 거죠. 프로세스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상의 어떤 경제 공간의 변화들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교과서상에서는 그러니까 구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교육 과정이 개발이 되면은 성취 기준상의 그런 것들이 들어가더라도 그것이 결국은 교과서가 집필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다양한 어떤 내용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결국은 들어오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안타까움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경제지리학에서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게 이제 교육 과정이 개발될 때에 어떤 그런 다양한 어떤 협력, 코어이나 어떤 자문 역할들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이제 저의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2015 교육과정 개정이 될 때 한국지리 연구개발위원으로 이제 참여를 해서 교육과정을 이제 개발했었는데 이제 결국은 전문가 자문들이 이제 오셔서 이제 자문을 할 때 경제지리 관련된 전문가들은 경제지리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상당히 좀 안타까움이 좀 있는데, 하여튼 이번에 개정이 이루어질 때는 좀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제지리 과목이랑 경제지리와 관련된 어떤 요소들이. 그래서 저는 지금 학교에서는 실제로 이제 전문 교과로서 이제 뭐 지역 이해나 국제 이해, 뭐 사회 문제 탐구, 뭐 사회 가치 연구 이런 과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많고 이것이 실제 뭐 이제 다양한 어떤 시스템상에서 공동 교육 과정 속에서도 가르쳐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학교 내의 어떤 교육 과정 속에서도 가르쳐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과목들의 경제지리와 관련된 이런 요소들, 방금 말씀드렸던 뭐 상품 사슬이나 불균등의 질이나 기술과 어떤 직접, 그다음에 환경과 경제 이런 관련된 어떤 요소들이 좀 다양하게 포진이 돼 있다면은 반영이 된다면은 좀 더 학생들이 지리를 이해하는 어떤 지평들을 좀 넓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제 생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지리교과의 내용이 추상의 차원에서 이제 일상의 차원으로 좀 대폭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희가 온라인화하는 이 토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지켜야 되어서 맨 마지막에 하신 질 분리하게 되었는데요. 서초고등학교의 김부환 선생님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도 정성원 교수님과 이종호 교수님 발표 잘 들었고요. 토론자 입장에서 그냥 두 분 교수님 말씀하신 오늘 주제에 맞춰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 가지 정도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우리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단 먼저 첫 번째는 경제지리에 초점을 두기보다 좀 넓게 지리에 초점을 두자면은 학교 현장에서 보통 이제 우리가 지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리 과목의 선택자가 많아야지 교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거고, 그래서 많이 뽑으니까 살아남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첫 번째 생각들은 원래 이제 수능 문제도 좀 쉽게 출제를 해야 될 거라는 의견들, 그 다음에
다른 이런 선택자가 많은 생활과 윤리나 뭐 이런 사회문학 교과에 비해서 좀 내용 요소가 너무 많다. 지리가 내용 요소가 너무 많고 사실 지리 영역이 자연지리와 인문지리를 포괄하기 때문에 굉장히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학업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런 논의들이 이제 처음 항상 이런 논의들을 할 때마다 등장했었는데 이제 과연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가 좀 항상 고민이 들었었어요. 두 번째는 그 아까 이제 정수영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 중에서는 이제 그 교원 실습에 대한 문제들, 그 예비 교사들의 그 4주간의 그 교생 실습이라는 게 사실상 너무 어떻게 보면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도 그 부분을 좀 충족시키기가 쉽지가 않죠. 거의 어떻게 보면은 학교의 어떤 특정 부서인 연구부에서 담당 선생님이 그 학교 졸업생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고서 받아서 4주간을 해도 실제로 4주 동안에 수업을 담당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 수업 참관을 하거나 거의 마지막 주에 잠깐 학생들이 가르쳐보는 기회만을 통해서는 뭔가 현장에 대한 그런 이해도를 높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기간을 늘릴 수는 없겠지만은 4주라면은 기간 동안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걸 운영해 가지고 정말 예비교사들이 이런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까? 그것도 여전히 고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중등학교에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게 이제 이런 경제지리에 대한 이해라든지 지리학 전반에 대한 최근의 트렌드를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그런 관점에서 또 학생들을 가리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경험상 대학에서도 제가 이제 시간 강사로 몇 번 이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주제들을 가리킬 때 대학에서는 오히려 잘 학생들이 안 듣더라고요. 오히려 대학생들은 어쩌면 좀 더 이게 생각이 좀 굳어져 있을까요? 이게 좀 받아들이는 게 좀 더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히려 같은 주제를 고등학교 우리 이런 특별한 시간들 있잖아요. 뭐 특강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연합형 교육과정이라든지 그런 데서 그 주제로 발표를 했을 때 오히려 학생들은 반짝반짝 듣고 더 완전히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모르지만은 더 받아들이는 게 더 컸었어요. 그리고 또 그거 관련해서 분명히 아마도 이제 대학원 과정이나 아니면 교사들도 분명히 석사 과정 정도 수준에서 계속 교육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트렌드를 빨리 받아들일 수 있도록 뭔가 협업이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경제질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아까 이종호 교수님께서는 그 경제지리의 그 교과서 내용들 단원별로 분석하시면서 주로 이제 그 산업적인 차원에서 단원들을 선정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인구 단원도 그렇고 도시 단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더 넓게 보면은 우리 교과서에서 다루는 경제지리 내용들이 적지는 않다라고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실 경제나 그게 꼭 경제 현상이 됐든 뭐 비경제 현상이 됐든 그것에 대한 공간적인 이해라는 것은 결국 그 통합적으로 관계적으로 이해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 사실 경제지리 교과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학교 현장에서 많이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결국 학교 현실을 들여다보면 학생들은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 흥미나 적성을 고려한다기보다는 요즘에 2015 개정교육과정이 아무래도 소인수 강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등급을 산출하기 어려운 교과들은 오히려 자기가 흥미가 있어도 선택을 안 하게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서 실제로 존재하는 학교 지리의 모습 이게 사실은 좋은 정책과 제도라고 하는 게 아까 그 기조경영에서 또 박상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장소 기반 정책 뭐 이런 것처럼 뭔가 현장에 적합한 이게 돼야지만 이게 통하고 그게 효과를 발휘할 텐데 사실 현장의 그 학교 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뭔가 상황을 잘 모르는 좋은 정책과 제도가 아무리 있어도 실제로는 그게 작동하는 방식들은 학생들의 선택 방식들은 또 다른 차원에서 뭐 자신들의 등급을 더 유리하게 산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니면 또 다른 목적으로 선택하게 되니까 그게 또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시간이 거의 없으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까 그 김정현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교육과정 이런 거 만들 때 교과서 집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같은 게 만들어지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교과서 집필자들이 보고서 또 연구해서 교과서도 제작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교수님들께서 아니면 경제지를 전공하신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가지고 거기 교육과정 내용에 꼭 이것들이 반영돼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끝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혹시 정성호 선생님, 이정호 선생님 하실 말씀 있으면 30초 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성호 교수님. 네, 잘 들리십니까? 네. 네. 예, 예. 아니, 좋은 말씀들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그 이종호 교수님 또 이렇게 그 자상하게 좋은 발표 또 해주셨고, 정말 그 지리학도 위기지만 경제지리도 상당히 위기라는 부분들을 정말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지 말고 이제 오늘 화두를 던졌습니다. 조금 더 진일보한 그런 일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호 교수님. 네. 경제지리 이야기 제가 바깥에서 활동해 보면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하지만 지금 제대로 된 후속 세대 배출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긴밀하게 논의를 해서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이 감사합니다. 거의 감사합니다. 없네요. 오늘 두 분 발표자 그리고 세 분 토론자 아주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위기에 닥쳤을 때만 그때만 임시 방편으로 대응하지 말고 정선 교수님 말씀처럼 평소에 좀 그 양성 체계도 좀 바꾸고 그 다음에 우리 이 다양한 교과서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중등 고등의 지리 교과서의 개편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마디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대학 입시에 이제 내는 그 정시에 내는 자소서를 저도 한 100여 명 걸 봤는데 저희 과에 사회학과에 하는 학생을 봤는데 거의 한 60, 70%가 경제지리 내용으로 자기가 고등학교 때 독서를 시키잖아요. 그럼 세계의 불평등이라든가 주로 그런 문제의 책들을 많이 봤더라고요. 교과서 외에 책을 보고 이제 독서를 쓰는 거. 물론 이제 사회학과에 오려고 하니까 주로 이제 불평등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스토리 라인을 만드는 줄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때 학생들이 교양 서적에 있는 책들이 상당히 경제지리 내용이 저는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요. 학생들의 그 자소서를 보면서. 근데 우리 교과서는 왜 이럴까? 뭐 저도 반성을 해야 되겠지만 오늘 서민철 박사가 와야 지금 조지는데 안 왔네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 평소에 좀 우리 정성 교수님도 위원회도 만들고 노력을 하셨으니까 그러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오늘 다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